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증시가 9월 한 30일 정도 되죠.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꽤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상 거의 기술적 반등이 끝났다 라고 보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은 물론 이제 국내 쪽보다는 반등이 좀 약했고 최근에 더 빠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머지않아 다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이제 기술적 분석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코인 파동이 가장 빠르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국내 쪽이랑 아시아 같은 아시아 쪽, 유럽 쪽이 두 번째로 빠르고 미국이 지금 가장 좀 느린 파동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제 기술적 분석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중간 선거 지금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이길 것 같고 상원은 지금 박빙인 상황인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내일 물론 이제 그 부분도 영향이 있겠죠. 이제 지금 상원이 민주당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좀 영향이 크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 이제 내일 또 물가 발표가 납니다. 10시 30분에 이제 CPI 발표가 있고요.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증시는 내리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좀 숨이 좋지 않은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만요.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인터넷이 좀 어제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미국 증시 좀 반등한 영향으로 코스피 약 1%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 한 0.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외국인이 한 4,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3,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한 7,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장중반 많이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거의 매도를 하면서 한 2,160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한 1,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18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외국인 물량을 다 받아줬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이 한 13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86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누적 수급 한번 보시면은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은 약 한 4.7조 정도 매수하고 있는 추세고요. 개인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한 1.3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다만 연초 이후로 봤을 때 여전히 수급은 좋지 않다.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2015년부터 보더라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사실 여전히 저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금액은 사실 그 유의미한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중기 추세는 비슷한데 단기는 여기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 현선물 다 매도 포지션이고 좀 장기로 봤을 때 여기는 너무나 사실 수급이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이제 일드갭은 주식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이제 나눈 거를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냥 두 모델 다 빨간 색깔이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입니다. 증시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좀 반등은 했었지만 여전히 사실 증시는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LD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둘 다 고평가다라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코스피 긴 시계열로 봐도 지금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더라도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S&P랑 그냥 이제 코스피랑 같이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시죠.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원래는 같이 갔었습니다. 같이 가다가 양적 완화 효과가 누적이 되면서 이탈이 났고요. 미중무역 분쟁 시절부터 근데 이제 QT가 되는 상황에서 잠시만요. 그냥 꺼버렸고요. 이제 QT가 되는 상황에서 어차피 결국 미국 쪽도 이제 QT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갭은 메어지리라고 보고 그래서 미국 쪽이 저는 훨씬 더 낙폭이 클 거라고 봅니다. 국내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빠질 거고
이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보다는 나스닥이 좀 빠진다라고 더 보여지고요. 이게 인터넷이 계속 좀 문제여서 지금 문제네요. 이게 방송이 오늘 지금 찍힐까 모르겠는데 일단 뭐 이 데이터들은 엑셀하고는 크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죠. 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페드 모델인데 뭐 페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고평가다라고는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면은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먼저 살펴보면 잠시만요.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6조 3천억 정도 되면서 뭐 전에 했을 때보다 오히려 한 2천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추세는 이제 빠지는 추세지만 일단 다시 서폭이나마 조금 올라온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여전히 사실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추세긴 하기 때문에 주추세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생각은 듭니다. 신용잔고 증감속도도 결국은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제 코스닥은 뭐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매크로 쪽 밸류에이션 보시면 뭐 수출액 전년동 대비나 ISM 제조업, 비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내려오고 있는 추세, 가속도는 좀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둘 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200이동평균선 여전히 넘어 있고 뭐 120이동평균선 살짝 내려와 있고 50이동평균선도 내려와 있지만 뭐 저는 사실 결국엔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데이터로는 일단 200일만 넘어가 있어서 장기 추세만 위험 회피 구간이다라고는 일단 보여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하고 뭐 금인데 뭐 금은 데이터는 뭐 그냥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된 것도 뭐 그냥 오늘은 데이터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 지수표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제 빅스랑 ATR 그 다음에 이제 빅스랑 이제 ATR인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ATR은 아직은 넘어서고 있지는 않지만 뭐 저는 이제 결국 변동성 다시 올라가면서 넘어갈 확률이 이제 곧 시작된다라고 보여지고 빅스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넘어가 있진 않고요. ATR도 아직은 넘어가 있진 않다. 근데 이제 빅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있다.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는 뭐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뭐 통화량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이제 S&P가 고평가고 통화량 대비해서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닷컴버블 다음에 최고치 찍었다가 뭐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 당연히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윌시 5000 시총 대비해서 M2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윌시 5000 시총 대비해서 GDP 이제 버핏 지수도 여전히 높은 레벨입니다. 뭐 조심하실 필요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터넷이 계속 좀 이상하기는 하네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S&P 뭐 미국 주택가격 지수로 나눈 것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식이 또 조금 더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지고요. 한국 쪽 보시면은 여기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싸다고 말할 구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를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로 봤을 때 뭐 좀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좀 더 내려갈 룸은 있어 보인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부동산도 같이 빠지고 있죠. 둘 다 같이 빠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중국 쪽은 뭐 오랜만에 설명을 드리지만 이 M1 나누기 M2가 그냥 간단하게 낮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유동성이 고갈이 됐다는 건데 지금 뭐 상당히 계속해서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이제 매크로 쪽 데이터를 오늘은 또 이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계속 문제긴 한데 뭐 그건 나중에 차트 볼 때 한번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 일단 뭐 나아질 거라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결국 QT와 QE 둘 다를 이해하는 게 뭐 계속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QE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뭐 국채를 매입하는 것도 중앙은행이 그럼 누군가는 팔 거고요. 누군가한테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을 은행에 맡길 겁니다. 은행의 부채가 될 거고요. 그럼 은행은 현금이 생기는데 그걸 대출을 하거나 이제 지급준금에 재예치를 할 텐데 뭐 대출이 안 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양적 완화할 때 다시 지준금이라는 계정으로 연방준비은행에 재예치를 하게 됩니다.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연준한테 들어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물 경기에는 인플레이션이든 뭐든 영향을 주지 않고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시점이 QE 때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QT는 그럼 반대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자산 줄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간단하게 되진 않습니다. 이제 대출을 하거나 소비를 하는 게 먼저인데요. 여기서는 QT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대출을 해서 소비를 한다고 쳐보죠. 100을 은행에 차입을 하면 은행에 대출이 생기겠죠. 은행의 지준금이 그럼 줄어들게 될 겁니다.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저를 이제 그걸 투자나 소비를 할 거고요. 그럼 지준이 주니까 은행에 연방준비은행에 맡긴 이제 은행의 현금이 줄어들면 부채가 줄어드니까 은행이 아니라 연방준비은행 자산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이게 Q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실물 경제에 돈이 돌죠. 소비나 대출로 되니까. 근데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은 감소가 됩니다.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실물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시장은 오히려 디플레이션, 주가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지금이 이제 그 QT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뭐 간만에 이제 얘기를 할 게 있다면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금리 사실 매주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만 뭐 BI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금리를 이렇게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뭐 사실 올라가거나 횡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쉽게 못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 실질금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지만 뭐 저는 아직은 더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쪽 데이터를 결국 미국 쪽 중심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리고 일단 OECD 데이터를 제가 좀 바빠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하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뭐 수요와 공급부터 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OECD 이제 경기 선행 지표고요. 뭐 국가 뭐 OECD 상관할 거 없이 다 하향 추세기는 합니다. 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PI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는 나라도 있고 뭐 내려오는 나라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PPI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지만 뭐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밑에 거부터 보죠. 미국 소매 판매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추세 잘못 그렸네요. 높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산업 생산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회복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추세선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유럽이 산업 생산 쪽이 문제가 크죠. 좀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OECD 데이터로 한번 보죠.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 소매 판매가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고정자산 투자는 말 그대로 고정자산 투자고요. 뭐 7, 80년도 당연히 수요가 더 강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하던 구간이었습니다. 닷컴버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연히 공급이 더 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겠죠. 경기 침체랑 이제 위기가 왔었고 코로나 전에는 원래는 그냥 그대로 갔었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었었는데 수요와 공급이 코로나 이후로 둘 다 급락을 했다가 수요는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보조금의 영향이 가장 컸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그만큼은 늘지는 못했습니다. 수요가 너무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차이가 결국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도 뭔가 바뀌게 되었죠. 수요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 바뀌게 됐던 게 이제 가장 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번 이제 사실 같은 흐름인데 대출이 증가가 됩니다. 대출이 원래는 항상 산업은행, 그러니까 상업은행 예대율 중에서 대출 증가율이 항상 좋지 못했었는데 2021년 5월부터 해서 대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예금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게 됐죠. QE가 멈추게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예대율이 2000년, 2008년 닷컴 버블 금융위기 때는 다 100까지 갔었다가 최저점이 거의 58까지도 내려갔었다가요.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이 창출되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결국 QT가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물 물가가 그래서 오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만큼 올라왔는데 지금 물가였으니까 아직 갈 길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7, 80년대도 보시면 예대율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부채 계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전주 대비해서 감소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연방준비은행 보통 자산을 많이 쳐다보지만 자산보다 사실 부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제 자본의 변화량은 크지 않으니까요. 이제 유통통화 프린트된 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를 해놓은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TGA라고 해서 이제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제 세수를 걷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버스 레포는 이제 RRP라고 하고,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기 금융시장에서 빌린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양적 완화를 하는 만큼 이제 2008년도부터는 이 지급 준비금이 증가를 하게 됐었습니다. 원래는 보통은 그렇고요. 그러다가 이제 QT가 되면서 살짝 감소가 됐었고, 코로나 이후로 자산 매입을 하면서 부채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일단 TGA가 이때 늘어났던 거는 재정 정책 때문에 돈을 재무부가 많이 들고 있다가 집행을 하면서 다 현금으로 들어가겠죠? 지급준비금이 그만큼 늘어났고요. 근데 그 받은 돈을 다 사람들이 결국 쓰면서 소비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자산을 줄였어야 되고 부채가 줄기 때문에 자산을 줄였어야 되는데 연준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부채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고 이 RRP라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부채를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얘가 증가가 되면서 원래는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럼 계속 이거를 증가시키면서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을 유지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반복되는 얘기인데 사실 단기금융시장이고요. 보시면은 또 단기금융시장 금리를 알아야 되긴 하고요. 이게 IORB Interest on Reserve Balance에서 그냥 지급준비금에 불이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TB를 이제 트레저리 빌 해서 미국 국고채 3년이라 3개월짜리 금리고요. SOFR은 이제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해서 그냥 담보부된 돈 빌리는 금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EFFR은 이제 Effective Federal Fund Rate 해서 이제 이 IORB 금리를 은행끼리 거래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란 색깔은 두 가지의 차이인데 마치 그런 거죠. 일단 연준이 있고 단기금융시장이 있는데 단기금융시장으로 돈을 빌린다라는 거였잖아요. RRP가 국채를 담보로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금융시장 돈이 없어지겠죠. 계속 땡겨가니까. 여기서 한 2조 달러 넘게 빌려갔으니까 2조가 아니라 2조 달러를 빌려갔으니까 돈이 없어질 겁니다.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올라가게 되겠죠. 금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립니다. 올라가니까 올립니다. 올라가니까 올립니다. 올라가니까 올립니다. 올라가니까 올립니다. 올라가니까 올립니다.
현상이 나타나게 됐던 거고요. 이때까지. 만약에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은 RRP가 안 모아지겠죠? RRP 금리가 낮으면은 사람들이 예치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자산 유지를 못 하는 거죠. 부채 관리가 안 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부채 관리를 유지하려면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RB를 EFFR로 그러니까 차감한 거는 뭔지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동성이 풍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이 구간부터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를 이만큼이나 높였지만 여전히 유동성은 여유롭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0bp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를 바라는 거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은 그 다음에는 뭐 전주 대비해서 지준이랑 이제 자산이 얼마나 감소됐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뭐 자산 쪽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이게 나와 있으니까 원래 이제 QT를 6월부터는 매달 300억이었다가 175억, 그러니까 국채, MBS 합쳐서 475억이었고 3개월 뒤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3개월 뒤죠.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 총 950억 달러씩 감소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를 보시면 전주 대비 462억 달러가 감소가 됐으니까 생각보다 이제는 빨라지고 있죠. 이번 주는 좀 많이 감소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감소가 되는 만큼 사실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한다 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지급준비금은 오히려 한 199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설명은 뭐 거의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어떤 증권사분한테 이제 리포트를 받았는데 좀 그거랑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기준금리라는 거가 있고, 요즘엔 근데 이제 양적 완화랑 양적 긴축 때문에 뭐 사실 비전통 통화정책이라고 하죠. 이제 그 두 개를.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제 그거가 감안된 금리는 어떤 걸까라는 이제 방식에 대한 연구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시아 레이도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연구원분들이 뭐 항상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저는 이제 이게 버냉키 씨가 만든 공식인데,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100억 달러당 아마 1bp였을 거예요. 100억 달러당 1bp 정도. QE를 하면 기준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는 최저로 낮았을 때가 이 코로나 때 마이너스 5.79%까지 내려갔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다가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여전히 지급준비금 양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1.6 정도다.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것긴 하죠. 왜냐면 마이너스 5.79에서 지금 몇 퍼센트 올라간 거죠? 거의 한 4% 정도 급등이 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멀다. 이게 플러스까지는 가야 사실 긴축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여전히 아직은 긴축이 아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설명드릴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겠죠. 이제 잠시만요. 좀 내려가서 이거일 것 같습니다. 결국 연방준비은행 총자산 대비 GDP랑 지급준비금 대비 GDP가 중요할 텐데요. 보시면은 자산 같은 경우에 그냥 좀 긴 시계열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이제 긴 시계열로 보면은 자산 대비 GDP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 QT를 했을 때 뭐 거의 한 17%까지 감소가 됐었는데 뭐 지금 너무 높죠. 이게 20%가 보통 적정하다라고 하는데 20%까지 갈 때까지 인플레이션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산이 줄어들면 제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은 실물 경제 인플레이션이고 금융시장은 돈이 빠져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급준비금 대 GDP를 봐도 여전히 아직은 갈 룸이 남아있는 거죠.
뭐 계속 저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물가는 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손쉽게 잡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뭐 바로 그냥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차트 설명하기 전에 보면 그냥 결론은 결국은 증시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물가가 중장기적으로는 전 잡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일 물가도 안 좋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뭐 국내 쪽부터 그냥 오랜만에 보면은 먼저 이게 역시나 근데 지금 인터넷이 문제라 이게 차트가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이제 이게 잠시만요. 다행히 이게 인터넷을 좀 껐다가 키니까 되긴 하네요.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뭐 국내 쪽 앞 차트는 뭐 국내는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결국 여기가 이제 5파, A파, B파 그 다음 여기까지가 그냥 C파였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큰 A가 나오고 큰 B가 나온 다음에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파동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뭐 저는 아무래도 여기까지가 1이고 2고 3이고 여기가 이제 3의 2였다라고 봐요. 이게 3의 1이고 그래서 이게 3의 3으로 전 내려가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이게 이제 성립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여기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일단 RSI가 뭐 70 근처까지 와 있는 점, 그 다음 120 이동평균선에 딱 걸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뭐 저는 이제 아마 내일부터 빠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A, B, 그 다음 1, 2, 3, 4 그냥 5로 해서 A, B, C까지 해서 끝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11월 옵션이 있는데 뭐 특별하게 진짜 뭐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뭐 그거는 아마 그냥 아마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일단 12월 옵션이 많고 뭐 저는 국내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에 뭐 크게는 상관은 없지만 일단 그래도 오늘을 저는 그래도 좀 고점인 것 같아가지고 뭐 이제 12월 쪽 옵션은 사실 좀 추가로 매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국내는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일로 보더라도 26일 변화일에 딱 맞진 않지만 하루 정도 차이 날 수 있어서 뭐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걸 뭐 채널링을 또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랑 여기랑 어차피 채널을 해서 본다고 쳐도 뭐 거의 딱 여기를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넘었다가 여기를 다시 하회해도 뭐 좀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걸 이렇게 그어봐도 여기를 살짝 넘어가 있는 상황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52도 평균선 결국 넘지 못하고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코스피랑 모습은 다르지 않아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S&P로 오늘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 장기 파동으로 S&P는 봤을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2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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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 5로 3파, 그 다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마지막 5파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A, B, C 파동으로 저는 하락을 하리라 일단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냥 5파 고점부터만 보죠. 앞에 파동은 보지 말고 여기까지 이제 5파 고점 치고 나서 A, B, C로 한 파 내려가고 그 다음 이제 B파, C파 1, 2, 3, 4, 5로 해서 큰 A 파동 나오고 A, B, C로 B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제 C의 1이고 C의 2 반등 이후에 C의 3의 1, C의 3의 2 정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여기서는 이게 C의 3의 1이 아니라 안에서 C의 3의 아마 1의 1일 거라고 봐야죠. 1의 1, 여긴 C의 3의 1의 2 정도일 거라고 봅니다. 아주 작은 파동인 거죠. 이거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C의 3이니까 일단 어찌됐던 간에 길게 빠지리라 봅니다. C의 3이 아주 길게 빠지리라 보고 뭐 계산치로 친다고 하면은 C의 3의 계산치는 뭐 저는 보시면은 약 한 2560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죠. 그렇게 보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지준선, 전환선 걸쳐 있기 때문에 26일 프랭스팬도 이제 딱 26일 변화일이 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그래서 저는 뭐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를 넘지 못하고 빠지지 않을까. 뭐 주봉으로 보도 뭐 구주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스닥은 여기 저 기준선에서 좀 저항을 보였었다가 다시 무너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3주봉으로 봤을 때는 구름대 밑으로 왔는데 이제 뚫리면 와르르 더 무너지지 않을까 싶고, 뭐 주봉으로 봐도 결국 전환선에서 막힌 상태로 프랭스팬도 계속 역전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차트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도 뭐 다를 거는 없고요. 결국 A파, B파, C파인데 여기는 그냥 C의 1이고 C의 2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C의 1, C의 2, 그 다음 C의 3으로 빠지는데 C의 2가 많이 반등한 만큼 C의 3도 덜 빠지겠죠. 당연히 이 C의 1의 저점에 비해서 낙폭 자체는 당연히 다우가 가장 작을 거라고 보고요. 나스닥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뭐 코인도 결국 똑같이 그냥 이제 A, B, C로 A파 끝나고 그 다음에 B파 반등 이후에 1, 2,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보시면은 1, 2, 그 다음에 3에 1, 3에 2, 3에 3이 아마 저는 시작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은 이제 아시아랑 똑같이. 그래서 뭐 코인도 뭐 계속 하락은 가파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슬슬 올라갈 모양새를 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하실 필요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빅스도 뭐 RSI나 보나 이제 좀 반등할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도지 모양 나오면서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서 결국은 다시 하향 전환 저는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세기죠. 그냥 3의 1, 3의 2, 그러니까 1, 2, 3의 1, 3의 2인데 이게 완전 쐐기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 쐐기 이후에 강하게 C의 3의 3으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기도 똑같고요. 결국 좋지 않은 모양새 똑같고, 뭐 유로스톱스도 그냥 저는 아시아랑 똑같다. RSI 과열됐고 결국 C의 3의 3으로 빠지는 거는 저는 똑같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도 뭐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 이후에 저는 빠지는 추세 나타낼 것 같고요.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요 구름대에서 다시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뭐 달러 원도 여기 구름대에서 지금 계속 급락을 보였었는데 뭐 저는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TI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이제 뭐 기준선에서 결국 반등하지 않을까? 재차 요 구름대 테스트 한번 하고 올라가는 추세일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잠깐 반등했지만 저는 일단 실질금리는 더 올라간다고 봐서 일단 당분간은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재차 리바운드 할 때 좀 사야 된다라고는 봅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일단 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저한선 기준선 일단 역전이 됐고 26일 프랭스팬도 뭐 아직까지는 호전이긴 하지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저는 다시 이제 리바운드를 하지 않을까 라고는 일단 아직은 보고 있고요.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세도 여긴 살아 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들 하나하나씩 다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키스코 홀딩스도 단기 반등하고 나서 일단 저녁이 구름대나 52동 평균선 넘기지 못하고 빠지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 추세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굳이 대주주가 준우주 환원 정책을 지금 당장은 할 필요가 없겠죠. 주가가 바닥까지 갔을 때 뭐 그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직은 좋지 않은 모양새고요. 결국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자동차 보험료 한 1.4% 정도 요율 인하하는 거 정부에서 뭐 고통 분담으로 한다고 해서 급락을 했었던 거고요. 뭐 결국에는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식 중에는 저는 괜찮은 탑 2라고는 봅니다. 이제 현대해상하고 지금 GS가
그렇게 보고요. 뭐 이렇게 올라간 주식도 흔치 않죠. 오히려 이 코로나 지금 뭐 거의 사실 낙폭은 없는 수준이긴 하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는 크게 그러니까 많이 오르긴 했죠. 뭐 향후에도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는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모든 증시가 무너질 때 혼자 올라가기만도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 뭐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그냥 개별적으로 전 주식 자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요즘에 계속 뭐 포지션은 사실 뭐 저는 거의 없는 포지션입니다. 지금 주식은 현대상도 기대 수익률은 뭐 상대적으로는 많이 낮아졌지만 절대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편이고요. 좋고요. 근데 다만 금리를 조정한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이 다 낮다. 이게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 금리가 높은 게 계속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뭐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구름대 위기는 하고 다 전환이 돼 있어서 뭐 나쁠 건 없지만 바로 구름대 깨지면 바로 매도를 하자 이 상황이라고 보고요. 여기도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저렴한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좀 비싸 보인다. 그러니까 금리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도지 모양 나오면서 뭐 저는 뭐 사실 원래는 뭐 여기서 막히지 않을까 했지만 뭐 결국 머지않아 뭐 저는 뭐 많이 가야 200이동 평균선이고 결국은 하락 전환하리라 봅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본다고 했을 때는 원래는 이렇게 8% 정도를 항상 치면은 하락을 했었죠. 하락 8% 치면은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많이 싸지긴 했지만 여기도 이제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더라.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계속 문제죠. 그 다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근데 하이닉스는 중국 쪽 공장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도 52동 평균선에서 막혀서 저는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여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그냥 봤을 땐 싸울 수 있겠지만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다. 금리가 사실 지금 계속 문제다. 모든 종목들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기준선에서 막히고 있어서 뭐 좋지 않은 모양새로 결국은 기준선 내려오면서 같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상대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 고평가라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고평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반등을 꽤나 크게 했죠. 이제 추세가 나쁘진 않다라고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다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이제 금리를 감안하면 뭐 메리트가 없어서 뭐 그렇게 사고 싶은 주식은 아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좀 업황 사이클이 이제 슬슬 바닥에 다가오는 거 아니야라고 반등은 일단 보이고 있는데 구름대는 드디어 넘었죠. 일단 뭐 저는 적어도 200이동 평균선 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나마 구름대는 넘은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는 보여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뭐 크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효성화 같은 경우도 단기 반등은 있지만 뭐 여전히 조심하실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많이 싸지만 뭐 굳이 사실 지금 프로판가스 원재료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살 필요는 없다. PP 과잉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살펴보면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그냥 금리를 감안 안 하면 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GS 같은 경우에도 뭐 그래도 꾸역꾸역 잘 올라가고 있죠. 여기는 일단 뭐 추세는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는 여긴 금리를 감안해도 저평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GS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KT 같은 경우도 뭐 반등하다가 뭐 꺾이긴 했는데 뭐 추세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단 구름대를 못 넘었기 때문에 뭐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계속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사실 구름대를 못 넘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은 이 정도면 메리트는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근데 봤을 때는 고평가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리 대비로는 안 좋은 거죠. 대부분의 종목이 그렇고요.
DLNC도 뭐 반등을 하고 있지만 결국 50이동 평선이든 구름대든 저는 좀 막힐 확률이 더 높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여기 뭐 PF 이런 거 영향은 없어서 뭐 제일 그래도 건설사 중엔 탑픽이라고 봅니다. 절대가치로는 충분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가치평가로 봐도 뭐 싼데 여기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금리가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 기준선에서 막혔죠. 뭐 좋지 않은 모양새다. 뭐 계속 이것도 카카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는 밸류로 봐도 그렇게 메리트는 없고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금리 조정하니까 비싸더라.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살펴보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반등은 했고 여기는 기준선까지는 일단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밸류에이션은 고평가가 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를 감안하면 고평가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도 구름대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이제 사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여긴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고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금리 감안하니까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금리가 너무 사실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 만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뭐 반등은 했지만 뭐 저는 뭐 사실 3반은 밸류에이션상 너무 좋지 않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은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고평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름대는 다 넘었지만 200 이동평균선 좀 한번 넘어보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못 넘을 것 같다가 일단 저의 지금 추정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로도 그렇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충분히 금리를 감안하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요. 구름대랑 다 넘었기 때문에 나쁜 모양새는 아니긴 합니다. 여기는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싸고요. 포스코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도 싸서 나쁘진 않지만 마치 그런 거죠. 증시가 다른 게 다 빠지는데 포스코만 버틸 수 있을까? 뭐 그것도 저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를 드디어 넘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좀 조심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뭐 구름대는 넘었으니까 1차 합격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긴 뭐 그래도 밸류에이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다 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엄청 싼 건 아니어도 그래도 금리 감안해서 이 정도는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나쁘진 않은 추세인데 뭐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추세이고요. 그냥 뭐 전환선 기준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크게 뭐 메리트는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금리를 감안해 보니까 이제 뭐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그냥 미지근한 그냥 밸류에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 감안하니까 비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다올 같은 경우에 뭐 산업은행 좀 지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일단 뭐 여전히 저평가기는 한데 뭐 이제 굳이 떨어지는 칼날 먼저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일단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한국 금융지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전 더 빠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뭐 좀 더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다올 같은 경우도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한국금융지도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뭐 똑같죠. 그냥 증시랑 지금 사실 지수랑 똑같은데 A, B, C로 A파, 그 다음 B파 C에 1, 그 다음에 이제 C에 2, 그 다음 C에 3에 1에 1일 것 같고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 3, 4, 5, C에 3이 끝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 기술적 반등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가 다시 한번 뺄 것 같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봤을 때 A, B, C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게임스톱도 마찬가지로 결국 기술적 반등 이후로 저는 하락을 하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선거 결과 발표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하든 뭐 내일 CPI로 하락을 하든 뭐 결과적으로 증시는 매우 강력한 하락에 곧 직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매크로로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매번 얘기를 전에도 드렸지만 방송 때마다 드리지만 한 여기서부터 숏을 치고 있었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숏을 쳤던 게 여기서 쳤었고 여기서 쳤었고 여기서 쳤었고 쭉쭉쭉쭉 계속 치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뭐 숏을 치는 게 좀 너무 리스크하다 싶으면 그냥 현금 보유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좀 계속해서 증시는 저는 조심해야 될 때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많이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